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막 400개 넘게 찍어내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일본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북한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라면 어떠신가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속으로 이게 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약간 너무 나간 상상처럼 들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도발적인 시나리오가 왜 동아시아의 80년 묵은 난제를 풀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해법인지 아주 치밀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한 핵심 자료는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부소장이 2026년 5월 14일에 발표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비핵화에서 동결로, 북핵 납치, 북일 관계를 푸는 한국의 전략이에요. 사실 우리가 흔히 북핵 문제다, 외교 전략이다 하면 우리 일상과는 약간 동떨어진 뉴스 속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 솔직히 좀 거창하고 와닿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나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결국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안정과 직결돼 있거든요.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건 한국이 맨날 미국과 북한, 아니면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방관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서자. 네,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쥐고 판을 흔드는 전략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상황부터 파헤쳐보죠. 현재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 협상은 그야말로 완벽한 교착 상태입니다. 꽉 막혀 있죠. 보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3명의 총잡이가 서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멕시칸 스탠드오프 같은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누군가 먼저 총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먼저 총을 내리는 순간 자기가 죽을 거라고 믿는 거니까요. 네네. 그 3명의 총잡이가 들고 있는 무기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납치 피해자 문제 최우선주의예요. 무조건 납치 문제가 먼저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아주 촘촘한 대북 제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미일이 그동안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완전한 비핵화 요구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사이의 충돌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제일 답답하게 느낀 게 이 납치 문제의 현실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가 16명인데 그중 12명이 여전히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비극이죠. 근데 가장 비극적인 건 납치 피해자 가족회 분들의 연세가 이미 막 80대, 90대를 훌쩍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몇 년이 아니라 정말 몇 달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극도의 인도주의적인 긴박함이 있는 거죠. 네. 일본 내 여론도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죠. 그런데 막상 북한 입장에서 이 상황을 딱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걸 협조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묘한 게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협조할수록 손해를 본다? 북한이 겪는 딜레마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일본의 요구대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진상조사도 하고 남은 생존자를 돌려보낸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북한은 그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해제를 기대하겠죠. 그렇겠죠. 뭐라도 바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고마워해도 합법적으로 북한에 당장 쥐어줄 수 있는 달러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기껏 협조해서 조사 결과 내놔도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야, 너희 과거에 이런 끔찍한 국가범죄를 또 저질렀구나 하면서 비난만 추가로 뒤집어 쓰는 꼴이네요. 정확합니다. 리스크만 왕창 안고 보상은 제로인 완벽한 모순이죠. 와, 이거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 움직일 이유가 없겠는데요? 네, 사실 그 모순이 현실에서 제대로 터졌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2014년에 있었던 스톡홀름 합의입니다. 당시 북한이 이례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거든요. 일본도 독자 제재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고요. 오, 꽤 분위기가 좋았네요. 네, 시작은 좋았는데 실질적인 합의 이행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주는 보상이 너무 찔끔찔끔이고 느리다고 판단을 한 거죠. 마침 그때 북한이 연달아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일본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독자 제재를 다시 꽉 강화해버렸습니다. 줬다 뺏은 거네요. 맞아요. 결국 화가 단단히 난 북한은 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그 조사위원회마저 해체해버렸죠.
그러니까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북한이 절대 안 움직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겁니다. 결국 행동을 끌어내려면 딱 행동한 만큼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이 튀어나오는 자판기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보고서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뭔가요? 단순히 우리 서로 믿고 크게 한번 가봅시다. 약간 이런 낭만적인 접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도덕적 호소나 신뢰에 기대는 것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보고서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 행동 대 행동 보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3단계요? 1단계가 뭔가요? 1단계는 현재의 촘촘한 UN 제재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 바로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을 활용하는 겁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일단 착수하면 국제사회가 제재 면제를 통해서 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고 일본 가족들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아, 거창한 게 아니라 일단 작고 합법적인 톱니바퀴부터 굴려보는 거군요. 그럼 북한이 더 유의미한 정보를 가져왔을 때 작동하는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현찰은 못 주잖아요. 여기서부터 국제법적인 묘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납치 피해자에 대한 검증 가능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면 일본이 가역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스냅백 조항이에요. 아, 스냅백. 그거 약간 용수철 같은 거잖아요.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가 즉시 원래 상태로 튕겨 돌아간다는 그 조항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본 내 강경파 정치인들은 아니 북한을 어떻게 믿고 제재를 푸냐 엄청 반발할 거거든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언제든 24시간 안에 제재를 복원시킨다. 이런 법적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조건부 완화를 통해서 북한한테 진짜 보상이 열릴 수 있다. 이 맛을 살짝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대망의 3단계에 이르면 그때 북일국교 정상화가 딱 이루어지면서 진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거네요? 마치 과거 1965년에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대규모 경제 협력 자금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1965년 모델이 북한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미끼라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본과 손을 잡게 만들려면 그 대가가 국가 경제를 통째로 바꿀 만큼 압도적이어야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하나 딱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3단계 로드맵, 논리적으로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근데 길 한가운데 아주 거대한 코끼리가 버티고 서 있죠. 코끼리라면 역시 핵이겠죠. 맞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이에요. 일본 자본이 들어가고 유엔 제재가 풀리려면 결국 이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미일은 네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엔 제재 해제는 꿈도 꾸지 마라. 이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도발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등장합니다. 한미일이 지난 수십 년간 무슨 신앙처럼 붙들고 있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를 협상의 선결 조건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동결로 목표를 낮춘다는 건 사실상 북한을 어엿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냥 두 손 들고 백기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인 노력이 전부 물거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텐데요. 그 우려는 당연합니다. 100번 이해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의 데이터를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직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이미 2022년에 자의적인 핵 선제 타격까지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어요. 네, 법으로 아예 박아버렸죠. 심지어 2023년에는 아예 헌법에 핵 보유를 못 박았습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국방연구원 그 KID의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건가요? 2025년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최대 150기 수준으로 추정되거든요. 150기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3기, 그리고 2040년에는 무려 429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와, 429기요? 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 최신 보고를 봐도 강선이랑 영변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아주 맹렬하게 확대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150기에서 429기라니
이건 뭐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서 군사적 균형 자체가 아예 붕괴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 이미 150개의 핵을 만들어 놓고 헌법에까지 박아놨는데 우리가 계속 너희 핵시설 다 부수고 무기 전부 반납하게 정해는 대화 안 해. 이렇게 해봐야 들은 척이나 하겠냐는 겁니다. 그건 북한 정권 보고 그냥 자살하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도덕적 명분에 집착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사이에도 북한의 핵무장시계는 매일매일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말하는 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가 법적으로 예쁘게 승인해주자는 항복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150개인 핵탄두가 400개, 500개로 무한정 불어나는 것을 당장 끊어내는 아주 시급하고 물리적인 위험관리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죠. 항복이 아니라 위험관리다. 네, 실제로 프랭크 엄 같은 미국의 주요 외교 안보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그 비현실적인 비핵화의 환상을 버리고 안정적 공존과 위기 감소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좀 뼈 아프긴 한데 엄청 현실적이네요. 비유하자면 불이 났는데 저 불씨를 완벽하게 없애기 전에 소방호스 안 쏜다 이렇게 우기다가 온 동네를 다 태워먹느니 일단 방화벽부터 쳐서 불이 더 번지는 것부터 막자는 논리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약간 찝찝합니다. 왜냐면 북한은 이미 150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 상태로 동결만 시켜주면 우리는 맨몸으로 그 총든 아니 핵무장한 강도랑 마주 서 있는 꼴 아닙니까? 한국의 안보 공백은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바로 그 거대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고서가 꺼내든 독자적인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입니다. 핵 잠재력이요?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만들자는 자체 핵무장론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농축과 제철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아셔야 하는데요. 농축과 제철이요?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발전소만 있다고 바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라늄에서 폭발력을 가진 동위원소만 고도로 분리해내는 게 농축이고 원전에서 다 쓰고 남은 그 사용 후 핵연료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게 제철입니다. 듣고 보니 일본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일본은 핵무기를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원자력 기술, 그리고 농축, 재처리 시설, 그리고 막대한 플루토늄 비축량을 합법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원자력 기술력 자체는 세계적인데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 농축과 재처리가 철저히 막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보고서의 주장은 NPT, 즉 핵비 확산 조약을 탈퇴하는 불법적인 핵무장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 스스로 합법적인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아까 이웃집, 그러니까 북한에 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 불이 400개의 폭발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급하게 치는 방화벽이 방금 말한 동결이라면요? 만약 북한이 그 약속을 어기고 선을 넘었을 때 언제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집 마당에 강력한 특대형 소화기를 몰래 하지만 합법적으로 비치해두는 고도의 심리전. 이게 바로 핵 잠재력이군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수개월 내에 자체 핵무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 소화기를 우리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한테는 엄청난 전력적 공포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저쪽도 만질 수 있다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니까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핵동결 약속 깨고 장난치면 저 막강한 경제력이란 기술력을 가진 남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핵을 찍어내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북한 스스로 동결을 유지하는 게 자신들 생존에 더 이익이라고 계산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논리는 완벽한데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우리도 유사시를 대비해 핵잠재력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미국 워싱턴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미국의 비확산론자들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킨다 하면서 길길이 날뛸 텐데요. 중국의 경제 보복도 엄청날 거고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성장 부소장의 보고서가 매우 영리하고 현실적인 우회로를 제안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절대로 안보를 위한 핵잠재력 이런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철저하게 경제 안보의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아, 안보가 아니라 경지 논리로 포장을 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우라늄 농축 권한이랑 또 좁은 국토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처리 권한이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철저히 상업적이고 평화적인 명분이네요. 네, 이런 경제안보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서 권한을 얻어내라는 겁니다. 명분은 철저히 경제로 가져가되 실제로는 완벽한 안보 억제력을 확보하는 지혜로운 접근인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이 방화벽이랑 소화기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잠재력 확보와 함께 한미일의 통합 억제력 격상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통해서 정보 공유는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위기 발생 시에 세 나라가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공동으로 기획하는 수준까지 쫙 끌어올려야 비로소 완벽한 방패가 완성된다고 보고서는 짚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퍼즐을 제가 한번 싹 맞춰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한국은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합법적인 핵 잠재력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을 설득해서 비현실적인 완전한 비핵화 대신 현실적 스위치를 딱 누르죠. 네, 이걸 통해서 막혀있던 대북 제재가 스냅백 조건으로 완화되고 결국 일본의 거대한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북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아주 궁극적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장서서 다 중재를 해준 결과가 결국 북한이랑 일본만 좋게 만드는 일 아닐까요? 지금 남북은 뭐 전화조차 안 받고 서로 쓰레기 풍선만 날려보내면서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데 이 모든 빅딜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으로는 대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이 지점이 바로 이 보고서가 그리는 빅픽처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단절된 남북 관계를 푸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네. 1965년에 한국이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 짓고 경부 고속도로 뚫으면서 경제에 뼈대를 세웠던 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북일 관계가 정상화돼서 일본의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밀려 들어간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북한 전역에 도로 깔고 항만 짓고 철도 놓고 인프라 공사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인프라를 깔고 공장을 막 돌리려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특구 같은 경제 개방 구역을 넓혀야만 해요. 일본 기업들이랑 거래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이나 통신망도 싹 현대화해야 하고요. 개방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과거처럼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통제해서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무역과 자본의 흐름 속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맛보게 됩니다. 아, 자본주의의 참맛을 보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글로벌 경제의 사슬에 깊숙이 편입되고 경제적 이익의 맛을 본 체제는요, 다시 옛날처럼 문 쾅 닫아 걸고 우린 배고파도 해 끌어안고 살겠다. 이런 맹목적인 이념적 경직성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배가 부르니까 굳이 굶을 이유가 없죠. 네. 북한 수뇌부의 생존 방식 자체가 군사 도발에서 경제 발전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부 세계와 실용적이적으로 협상하고 거래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면 결국 대남 정책에 있어서도 적대적인 빗장을 스르륵 풀고 경제적 실리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커진다는 게 보고서의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꽉 막혀서 꿈쩍도 안 하는 정문, 즉 남북 대화를 억지로 낑낑대며 열어보려고 힘만 빼는 대신에요. 일본이라는 뒷문에 달콤한 돈다발을 잔뜩 쌓아놓고 그 문을 스르르 열어줌으로써 북한 스스로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우회 전술이었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뒷문을 여는 거죠. 게다가 한일 양국이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공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도 엄청 단단해지잖아요. 한국의 중재, 일본의 자본, 그리고 북한의 변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논리가 정말 탄탄한데,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랑 러시아가 거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막 밀착하고 있잖아요. 네, 상황이 심상치 않죠. 푸틴이 뒤를 든든하게 봐주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야, 우린 러시아 형님들이랑 놀면 되니까 일본이 간섭하는 돈 따위 필요 없어. 이러고 콧방귀를 뀌지 않을까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건 군사 정찰 위성 같은 무기 기술이나 식량, 석유 같은 1차 원자재뿐이거든요. 아, 한계가 명확하군요. 네, 이것만으로는 절대 북한의 낙후된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산업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러시아 스스로도 지금 서방 제재에 꼬랑 묶여서 글로벌 금융망에서 아예 퇴출당한 상태니까 북한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거대한 자본이나 민수형 첨단 기술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북한은 특정 강대국, 과거에는 중국이었고 지금은 러시아죠. 이런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지나친 의존은 곧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간섭받는 거니까요. 네, 결국 진정한 체제 생존과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확고한 경제 대국이자 서방 금융망과 쫙 연결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 사실을 평양의 수뇌부도 누구보다 차갑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 카드는 북한한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동아줄이거든요. 아, 결국 북한도 철저한 계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자, 이제 오늘 다룬 세종연구소의 신충 보고서 내용을 거시적으로 쫙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친 이 로드맵은 단순한 책상 물림 외교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이었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옥죄어온 완전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이상을 과감히 내려놓고 핵 동결과 핵 잠재력 확보라는 차갑고 현실적인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자는 거대한 제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 파격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의 주역이 돼서 일본과 북한 사이의 엉킨 실타래를 딱 끊어내는 중재자가 될 때 비로소 북핵 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납치 문제의 그 오랜 인도주의적 비극 또 끝낼 수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본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열어젖힐 수 있다. 이런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깊고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의 행간에 숨어있는 가장 무섭고 냉혹한 진실은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죠. 일본에는 연세가 80대를 훌쩍 넘겨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야속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지하 벙커에서는 2040년 429기의 핵탄두를 향해 폭주하는 파멸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죠. 두 개의 시계가 모두 파국을 향해 가고 있네요. 과연 대한민국은 과거의 비현실적인 명분에 얽매인 채 이 두 개의 시계가 모두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백기를 들었다는 뼈아픈 오해와 주변국의 압박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본과 북한의 손을 맞잡게 하는 그 대담한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외교 전략가라면 폭주하는 이 두 개의 시계 앞에서 과연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와, 우리 세대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네요. 동아시아의 80년 된 거미줄을 끊어내는 오늘 우리의 논의가 여러분의 통찰력에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